그래서 이순신과 중앙동을 풀어나가면서 오늘 12기생과 함께 하니까 이 12라는 숫자를 갖다 연계시켜서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해서 12척이 100, 불멸의 미도 10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는 12기생과 함께 하면서 아까 우리 박효자 분께서 그 얘기를 했죠. 이순신 장군은 점지되신 분 같지 않냐 이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신 분, 조선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미리 점지되어 가지고 내용 보면은 그렇게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은 조선을 구하고 백성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장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중앙동의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5장으로 펼쳐보고 그리고 중앙동에 사진을 올려서 간단하게 7장으로 해가지고 그것 또한 12장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 가서 3장까지 배우셨죠. 배운 내용을 갖다가 술술 풀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장인 4장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전반적인 것을 함께 하는 식으로 시간을 가져볼까 싶습니다. 하여 1장에게 신에게는 아직 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 내용은 1597년 7월 15일 날 7천년 해전에서 옹균이 사망하면서 우리의 수군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 선조에게 장계를 띄우죠. 뭐라고 띄웁니까? 금신 전선 상용 12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 보고가 아니라 공동체 다시 세우자는 의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0이라는 수비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채움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는 무슨 수냐? 절망을 뒤집는 희망의 수이자 결정체의 수,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수가 12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우리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는 것을 넘어서 12라는 숫자를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우리는 바다에 희망이 있고 조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갖다가 선조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2의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1년은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로 되어 있죠. 아울러서 지상에서 느끼는 신, 그러면 12지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갖다가 상징하는 별자리는 12별자리를 가리킵니다. 12별자리에서는 임금자리를 갖다가 북두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급자리 그리고 임금님을 보필한다고 해서 좌보석, 우필성 두 자리 그리고 삼태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의미를 갖고 그 12별자리를 가리키는 거고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순환성을 말하면 12경락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24경혈에 365개의 혈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소우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아울러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12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성서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요 12사도가 나오죠. 구약 성서에서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도합 14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에 와서 이유연합
유럽 연합국은 몇 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은 12개의 황금별로 이루어지죠. 시대와 문명을 넘어 12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어낸 수가 아니고 완성의 수자, 조화의 수, 그리고 균형의 수, 공동체의 결정체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12라는 것은 이 12를 갖다가 이순신 장군님은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의 수를 갖다가 제시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선조에게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출생과 성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그 군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545년 그것도 3월 8일 날 태어날 때부터 저짐이 있죠. 38 광땡을 부리잡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것도 자시 12시를 상징하는 자시에 태어나죠. 자시는 몇 시를 말하죠? 11시에서 1시를 말하는 그 가운데 중심축이 12시가 돼요. 그렇게 12시에 태어나신 분. 한양 건천동에서 말입니다. 한양 건천동은 지금 말하면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을지로 사가 부근이 되겠죠. 그 부근은 그 당시 훈련소였죠. 지금의 말하면 논산 훈련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인이었지만 문관 출신이지만 이때부터 주변 환경이 무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데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우리 임진왜란의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인 유성룡을 이때부터 인연이 맺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성장을 하는데 이분의 출생, 이분은 또한 덕수 이씨 몇 대 자손으로 태어납니까? 12대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대학자 이율곡 그분은 9살이 이순신 장군보다 많죠. 하지만 조카뻘이 되죠. 그래서 그분은 13대가 됩니다. 그래서 13대인데 이순신과 이율곡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돈수라는 분이죠. 돈수는 고려시대 때의 직책이 중량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원병이 있어가지고 물을 자주 먹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중량장이었는데 지금의 직책으로 말하면은 장군 바로 밑에 대령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4대 할아버지 때 무관에서 문관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9대 할아버지 때 가장 집안이 융성해집니다. 이거라는 중조분이 2대 임금님을 모십니다. 성종과 연산군을. 이제 성종시대 때 이분은 도승지를 맡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비서실장이 되겠죠. 그리고 형조판서도 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연산군 때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죠. 영향력이라는 말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 좌수영이 언제 생겼죠? 1479년 성종 10년 때 전라 좌수영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을 때 전라 좌수영도 그나마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신설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 그분은 후손인 이순신 장군이 할 수 있는 조건과 역할을 그때부터 이렇게 점지되어 가지고 만들어졌다. 우리가 책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뭔가가 스토리가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라자손이 이렇게 됐고 10대 할아버지 이백록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광조, 그분이 개혁파였던 조광조가 훈구파에게 밀리기 시작하죠. 그때 1519년 일어난 사화를 기묘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 이백록이 기묘사화하고 얽혀져 가지고 아버지 이종께서 과거에 벼슬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정치적인 기반을 잃게 되면서 가세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이순신은 32세 때 무가에 급제해가지고 군인의 생활을 갖다가 더딘 군인의 생활을 갖다가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성장축은 덕수이씨 12대 자손으로 태어나면서 원제 아산으로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어머님의 외가댁에 있는 아산으로 8세부터 16세 사이에 이사를 간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8세에서 또한 16세의 중심축이 몇 살이 되겠습니까? 12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산으로 이사가서 21세에 21살 때 보성 군수였던 당진의 외동딸과 혼례를 치르죠. 혼례를 치르는데 21세를 또 거꾸로 하면 몇 세가 되겠습니까? 12세가 되죠. 근데 방씨 부인이 12살 때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갖다가 도망가게끔 만들었던 이야기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해서 21세에 혼인을 하면서 1년 후 22세 때 장인 어르신 방진의 영향을 받아서 문과에서 우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28세 나이 때 첫 문과 시험을 보는데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낙반이 되고 4년 후 32세에 들어서 그것도 29명 중에 이 대목에서 눈 감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몇 등으로 합격합니까? 1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12등. 참 아이러니하죠? 12등으로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일본은 굉장히 사정이 100년 전쟁이 이루어진 시기였는데 1590년도에 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든 그 전국 통일을 이루죠. 전국 통일을 이루면서 대륙 진출의 야욕의 꿈을 꿉니다. 우리 유성룡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 영의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바다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정읍 현감으로 있던 1589년 12월 달에 정읍 현감으로 부임을 이순신 장군한테 그때 또한 일화하나가 있죠. 우리 이순신 그때 벼슬로 부임을 하면은 소수의 가족만 데리고 남쪽으로 부임한 장소로 간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남솔이라고 하죠. 보통 6, 7분 정도 데리고 가는데 20여 명 넘게 친지 가족들을 갖다가 모시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말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데려간다. 그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이순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나는 비록 관직을 포기할지언정 우리 조카들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의리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의리.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이드로 한번 빠져서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 그런데 그 첫 글자를 뭐로 뒀습니까? 의자를 뒀습니다. 왜 의자를 뒀겠습니까? 의의 동그라미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로의 의는 땅을 가리키는 거고
세로에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의리를 중시 여기면서 애민 정신을 함께 크게 가지셨던 분이었죠. 그런 이순신 장군께서 1589년 12월 정읍 현감으로 부임을 했었는데 우리 유성룡이 2등급 타격적인 진급을 해서 선조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여수에 부임을 하시면서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옷에 제대로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용이 물을 제대로 만나야지 승천할 수 있죠. 그 역할이 미리 사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에 부임을 하니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어떻게? 1591년 2월 28일 날짜로 전라 좌수서로 임명되어 전라 좌수영에 오지요. 그때 전라 좌수영은 주변에 매화꽃이 많이 피니까 매형성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매형성에는 계절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매화꽃이 피죠. 홍매화가 피고 청매화가 핍니다. 지금은 청매화가 피고 홍매화가 피는 것은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이순신 서천석 조장스님께서 청매화를 신고 홍매화를 신고 가꾸고 하니까 진난관 주변은 그렇게 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전라 좌수에 딱 도착하니까 노후한 전선에 약해진 분기 그리고 낮은 사기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어떻게? 전선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군령을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강화시켜가면서 실질적인 전투 조직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 중에 해안을 중심,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5간 5포를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중심의 5간 5포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바다 중심의 5간 5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5관이라는 것은 바다를 바라보는 5개의 눈, 그 5개의 눈이 흥양에서 보고 녹도에서 있고 발포에서 준비하고 사도에서 맞고 거문도에서 멀리 본다. 이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한 것이 오간이라는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포는 여수포가 심장이 되어서 나머지 4개가 팔이 되어서 수비와 공격을 수행하는 그걸 갖다가 오포라고 하는 것이죠. 이 5간 5포는 해상, 군사, 전략 기지였다. 두 체계 모두 해전 대비를 위한 바다 중심 전술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천, 보성, 광양, 흥양, 나간 이런 행정의 5간이 아니고 5골이 아니고 우리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은 바다 중심의 5간과 5포를 의미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4월 13일 1592년 터지기 직전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전쟁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 2척을 4월 12일까지 만들어냈었죠. 한 척은 어디에서? 중앙동에서.
그 부근에서. 그리고 한 척은 어디에 있어? 바로 바다 건너 돌산 방답진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1593년도에 신기동에서 한 척이 더 만들어져서 총 3척의 거북선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가 우리 이순신 장군은 만반에 나름대로 해왔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외적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오죠. 웬만의 대군을 이끌고 30여만 명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조선의 백성은 몇 명 있습니까? 대략 500만 명. 수군은 5만 명. 그리고 영호남을 지키는 수군은 한 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여만 명이 들어왔으니 어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후죽순 하루에 30km씩 올라가니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죠. 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 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단 한 번의 패배가 조선의 패만이고 단 한 번의 패배가 백성의 몰락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인 체계적인 전쟁 준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만들어 나가면서 5월 4일 날 제네루에서 출정식을 갔습니다. 그 5월 4일은 우리 여수에서 따지자면 자상공원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1567년 5월 4일 날 전국의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해를 기념으로 해서 여수는 진남제 행사가 지금은 거북선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 해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68년에 세워집니다. 그런 우리 여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출정식을 하면서 24척의 판옥선을 갖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26척을 격파시키고 5월 29일 날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첫 등장시키면서 그분이 왼쪽 어깨에 총탄을 맞죠. 그 고통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해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을 갖고 있었다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아픔을 이겨내면서 바로 6월 2일 날 당포해전에서 21척을 또 격파하는 대승을 이룹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당항포해전에서 26척을 또 격파시키고 그리고 6월 7일 날 율포해전을 갖다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7월 8일 날 한산도에서 대승을 이루죠. 그걸 우리는 한산대첩이라고 하죠. 한산대첩은 일본의 배는 73척. 그런데 여기에서 59척을 격파시키고 9,000여 명의 수군을 갖다가 일본의 왜군을 갖다가 무찌르는 크게 대승을 이루죠. 그래서 이때 대승을 갖다가 세계사의 4대 해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전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산대첩을 이루니 이때 왜군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 말들이 있죠. 조선의 바다는 지옥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염라대왕이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 하면 그때부터 일본 놈들은 굉장히 경기가 걸릴 정도로 그의 존재감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13일 날 우리 여수 앞바다로 들어오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대성을 이루고 그러니 진남관 뒤에 있는 성북쪽에 있는 봉우리라 해서 성북봉 그 성북봉이 7월 13일 날 여수 앞바다로 들어오니까 스스로 종을 치고 북을 진다 해서 그때부터
여수의 진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곡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 한산 대첩을 갖다가 우리가 3대 대첩 중에 하나다.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민족의 3대 대첩에 대해서 33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우리 한민족의 3대 대첩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고구려 시대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죠. 고려 시대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죠. 그리고 한산도 대첩. 그러면 임진왜란의 때 3대 대첩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발표자분께서 나왔죠? 띄워놨죠?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여자들이 참 행주 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하면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대 대첩이다 그러면 거기에 부산 대첩이 들어가겠죠. 그러한 승리를 해서 한산도 대첩이 이어서 9월 1일 날 부산 대첩을 승리를 하면서 그때 오른팔격인 정원 장군을 잃어버렸죠. 근데 인간적인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순신 장군은 그때 정원 장군의 상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차리셨죠. 아주 슬퍼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있죠. 용장 위에는 뭐가 있다?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는 덕장이 있고 덕장 위에는 심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장수가 최고라는 뜻이죠.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여수에서 준비를 해서 그것은 이순신 장군 개인이 아니고 전라 좌수군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우리 조선을 살리고 백성을 구해내는 그러한 승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그 공로로에서 연승을 하니 그 공로로에서 1593년 8월 1일자로 해서 전라 좌수사 겸 초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죠. 이렇게 임명을 받은 이후에 그분이 지인을 갖다가 주로 정유재란이 터지기 전까지 어디에서요? 한산도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한산도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문과 무를 갖다가 호로고루 갖췄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시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한산도야. 한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록이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든 이 밤에 새벽달 창에 들어 칼과 화를 비추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박수 쳐줘야 합니다. 저는 이 시구절을 하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세계에서는 전사이자 영웅이었고 달의 세계에서는 문사이자 애틋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그 시구절. 그러면서 또 충성의 마음, 임금님을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죠. 그 시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죠. 바다 두고 맹세하니 어룡이 움직이고 산을 두고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이런 구절이 그런데도 1597년이 오니
새해부터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빠지게 됐죠. 어떻게? 중요한 것은 선조가 의구심, 너무 많고 시기심이, 질투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불안과 의심, 그리고 옹준이 이순신을 갖다 향한 모략.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충성을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 위에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것이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순신 2월에 파직을 당하고 그 2월에 옹준이 2대 3도 수군 통제사가 되죠. 그리고 2월 26일 한양으로 앞송해서 34일간 고문과 고초,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다.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겨내는데 변명의 여지 하나도 없이 선조가 원하니까, 그리고 선조가 내가 충성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에 왕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는 신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 선조는 옳다구나 잘됐구나 해서 이순신을 더 죽이려고 사양 쪽으로 몰아내 세웁니다. 이렇게 몰아내 세우니 우리 70세의 노신 정탁이 상소를 올리죠. 피눈물 나는 상소를. 이순신을 죽이면 이 조선의 바다를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피눈물 나는 상소를 올리니 사형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돼서 4월 1일 날짜로 백의종군에 들어가십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지위, 직함 없는 군졸 신분이죠. 2차 백의종군에 들어갔죠. 함경도 쪽에 있을 때 1차 백의종군을 한번 하셨고 이번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선인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백의종군 4월 1일 날 들어갈 때 선인이 나타나. 그리고 의지로 꿈을 갖고 잃지 말고 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명랑대첩을 맞이했을 때 어떻습니까? 울돌목에서 여기에서 전략적인 전술을 펴서 여기서 맞이해라. 그런 것도 선인이 나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 회열 면 중에 막내 면이 죽죠. 외놈에게. 외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꿈에서 나타나서 또 선인이 나타나서 그 원수를 누구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에게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뭔가가 짜여져 있는 스토리 속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적인 스토리 속에서 하나하나 밟아나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권사님, 네. 화장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안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해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10분에 백의종군을 하는데 큰 슬픔을 느끼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백의종군을 하면서 본일장군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4월 11일 날 변시 후에 초계변시 어머님이 돌아가시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1515년생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31살 때 출생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순신 장군을 출산하실 때 현몽을 꾸죠. 그래서 아버지 이정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정이 이름을 갖다가 순신이라 짓죠. 왜?
순임금의 신하가 되어라. 그래서 내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맏형은 뭡니까? 희신. 그리고 요순. 전설의 왕들 요순 시대가 나오죠. 요신, 순신.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왕을 우신이라고 하죠. 그 우신. 그래서 희신, 요신, 순신, 우신 사형제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순신은 순임금의 신하가 되어라 이 말에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라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에서 여해라는 자가 여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여야 세상을 평탄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 여해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을 4개를 가졌죠. 어떻게? 태어나셨을 때 이름을 성명이라고 하고 격이 있게끔 예에 맞춰서 품격 있는 이름을 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호, 아호 이것은 돈암이 되죠. 호와 아호는 편하게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사각도장을 딱 찍죠. 그걸 호, 아호를 갖다가 거기다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뭐를 붙입니까? 시호라고 하죠. 그래서 1604년도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충무공이라는 시호는 동아시아에서 9분이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에 7분이 있고 중국의 제갈량이 충무공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충무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무공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이충무공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그렇게 31살 때 이순신을 출산하면서 그분이 현몽을 꾸고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지으셨고 자와 호와 시우도 이렇게 붙여졌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부임하니 그때부터 웅천 곰내마을 지금의 웅천동으로 오셔가지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시죠. 이러는데 투옥되었다는 말을 듣고 97년 4월 11일 날 배 안에서 가는 도중에 눈을 감게 되죠. 눈을 감으니 이 비통한 향년 83세로 눈을 감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난중일기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난중일기는 언제 평가를 받습니까? 정조대왕 때 난중일기의 평가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일기는 임진년이면 임진일기, 병조년이면 병조일기, 한 년의 일기를 이렇게 연도를 해서 일기라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정조대왕께서 7년간의 난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한 권의 이 부록책을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난중일기 하면 현대처는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적으니까 영원히 살아남는구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록물이 없었다면 우리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정조대왕이 평가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그나마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백의종군을 하시면서 7월 15일 날 7,000명에서 대피를 하죠. 그리고 조선수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옹준이도 사망 죽게 되는 것이고 전함 100여 척, 벽의십척
모든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추론식이에요. 그래서 100여 척이라는 말도 있고 150여 척이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 수군을 다 전멸시키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조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수군은 없다. 바다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시기에 조정에서 바다를 포기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해서 8월 3일 날 제3대 3도 수군 통제사로 이순신 장군께서 재임명을 받으시죠. 재임명을 받으면서 선조가 이렇게 물어보죠. 정말 수군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씩씩하게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좀 외쳐주십시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렇게 장계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라는 것은 12척의 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척의 배일 수도 있고 13척의 배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설도 나옵니다. 다 추론입니다. 하지만 12가 상징했던 의미를 우리 이순신 장군은 알기 때문에 완성의 수, 희망의 수, 공동체가 결정체의 수를 내미는 12를 갖다가 이분이 장계를 올려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걸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8월 3일부터 9월 16일 명랑해전이 생기기 전까지 선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물돌목 부근에서 준비를 하리라.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에서는 내가 이 해전이 끝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결사항전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이런 구절 시구절이 있죠. 충청도 수사 선거에게 띄우는 글이 있습니다. 북쪽에 갔을 때도 같이 일했고 남쪽에 와 삶과 죽음 같이 했소. 오늘 밤 이 달 아래 잔을 나누며 내일이면 우리 서로 볼 수 없다라는 구절을 갖다가 띄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을 갖다가 마음을 딱 던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해서 명랑해전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분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겠죠. 하면서 그 표현을 또 이렇게 하죠.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념이다 했죠. 조선과 백성을 구하고 살려내야겠다는 신념. 그 신념이 명랑해전을 갖다가 대첩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대승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울돌목이라는 곳은 지금 해남과 진도 사이를 화엄반도라고 하는데 화엄반도는 폭이 좁고 수심이 얕습니다. 그 중에 울돌목에는 20리 밖에서도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물소리가 심하다, 크다 이런 곳으로 전략을 짜죠. 전술을. 그렇게 해서 왜군의 배 330척이 출현을 하는데 폭이 좁기 때문에 133척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냈던 거죠. 그리고 12척에 한 척이 도합해서 13척으로 13대 133척이 싸워서 31척을 격파시키는 세계 해전사에서 없는 기록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기에도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죽고자 하니 살았고 이는 하늘이 도운 바이다. 선인이 가르쳐줬죠. 너 이렇게 해봐라. 참 점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를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랑해전이 끝나고 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보화도, 지금 해남에 있는 섬 보화도 쪽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생존 전략을 재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98년 1월과 2월경에 진도에 있는 섬 고금도로 옮겨가지고 전라 좌수영을 재정비를 하죠. 그리고 전선을 건조하고 병력을 재편성하면서 최후 결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598년 8월 18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랑해전의 패전으로 얻은 화병으로 인해서 이날 8월 18일 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11월 18일 날 노량해전이 터집니다. 철수 명령이 터지니 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일본 놈들을 이대로 온수 같은 놈들을 이대로 보내줄 수가 없다. 짐승만도 못하는 이 온수를 그냥 보내줄 수 없다 해서 일어난 마지막 전투가 명랑해전이 되겠습니다.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11월 18일.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9일 날 관음포에서 또 저기 총탄을 어디에 넣습니까? 또 맞은데 또 맞는 거예요. 왼쪽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맞은데 또 맞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눈을 감으면서 속삭이죠. 맏아들 회에게, 그리고 사촌 완이에게, 종 한 명에게, 서해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서 쓰러진 그 관음포를 후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곳이다 해서 이라프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께서는 최후를 눈을 감게 되죠. 그렇게 눈을 감게 되면서 성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바탕이 있었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고 백의종군의 인고를 이겨낸 힘이 있었고 그리고 수군이 전멸한 절망 속에서도 12척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명랑의 기적으로 일어나면서 노량대첩까지 해서 임진왜란을 중식시켜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4장에 나오면 1597년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가장 생애에서 고통스러운 한 해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되죠. 조선을 살리고 백성을 구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으로 그 내용별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분이 왜 성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웅은 무슨 표현이죠? 사전을 보면 성스러운 인격체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성웅이죠. 성스러운 신 다음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스러운 인격체. 그거는 왜 그런 표현을 들 수밖에 없냐? 항상 명령이 아닌 설득, 권위가 아닌 신뢰로 군사를 갖다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사와 백성의 생명, 애민 정신을 먼저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마지막 리더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분투족에서 나온 말이 있죠. 우분투라는 말이. 그 우분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와 너, 우리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게 우분투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요즘에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결혼만 했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들도 하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한 번 한 인연이다 그러면 끝까지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공동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또 우분투처럼 이쁜 표현이 있죠. 울타리. 참 이쁜 표현. 울타리가 무슨 뜻입니까? 울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하나의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울타리를 치는데 밖에서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높이로 치는 것을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은 있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로서 함께 한다는 뜻.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는 게 울타리라는 뜻이죠.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말할 때마다 저가 행복해 죽겠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의 울타리. 우분투라는 말이 있기 전에 우리 울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표현.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었고, 이순신 그러면은 책임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성이었다. 우리는 이런 이순신 장군을 갖다 학습하면서 배우면서 그러한 생각에 공동체의 생각을 더 크게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은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이런 책, 제가 오늘 드렸던 리플렛과 책자는 이순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여수에 대한 내용도 있으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세계로 뻗치는 우리의 사고를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중앙동에서 여수로 세계로 이렇게 지었습니다.